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선대위를 출범을 해야 하는데요. 선대위 구성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모르고 가요. 전권을 바라시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건 정권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정권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가서 무슨 인사고 뭐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지 그 정권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이 사람을 꼭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 확신이 없으면 안 한다고. 대략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정확하게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자, 이제 선대위를 들어가는데 과연 원톱의 선대위원장을 맡느냐 아니면 뭔가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선대위원장을 맡느냐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허수아비를 할 수는 없지 않냐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권을 요구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권을 요구한다고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예. 앞뒤가 약간 맞지 않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죠.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방점은 당연히 후자에 있겠죠. 나한테 정권을 달라.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 심각하게 보지 않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3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렇게 영입이 됩니다. 네.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영입할 때, 그리고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때, 네.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그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친노당 이미지 못 벗으면요 집권 못해요. 친노인 사람들 전부 배제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자고요. 그때 그러면 이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나요? 이렇게 싸워서 안 떨어졌어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인 어떤 수단이다. 즉 자기가 정권을 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사실상 이 유권자의 눈을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어쨌든 마무리까지 이런 어떤 밀당 자체가 이 국내힘으로 봤을 때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 예. 박진영 교수님. 2016년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에서 키를 잡았을 때 그때 당직자로서 또 가까이서 보셨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의 성격 이런 거랑 또 같이 좀 보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하고요. 뭐 이분이 이제 뭐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이 보수 기질에 있고 네. 굉장히 좀 집중적인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분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원탑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집권 비전입니다. 집권 비전인데 제가 봤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012년하고 2016년에 원탑으로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보면 자리를 못 잡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이후에 상황까지도 생각하는 그때 그 정도의 12년, 16년도에 끝나고 그 이후에 뭔가 자리를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못 잡은 겁니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각에서 팽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선거는 이겨놓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특히 정치권 내에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측근들이 별로 없잖아요. 권선동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 이후까지 생각하고 저는 밀당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우리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김종인은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몇 안 되는 스타급 정치인이에요. 예. 이런 사람은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유능함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원톱이냐 수준을 넘어서서 저는 집권 이후에 자기 지분 상황 노릇까지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 캠프 인사들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아예 꾸려야 한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는 기존 캠프 내 인사들의 사람을 뭐 새로 더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주는 건 뭐냐면 예. 사람에 너무나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해요. 아,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보면은 네. 지나치게 자기 어느 특정한 사람, 편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다가 결국 가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의 뭐 문고리 3인방, 예.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사를 다룰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지금 후보는 냉정한 판단을 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지. 그 뒤에 딴 사람들이나 비슷한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국민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인사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몇몇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사람들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을 듣고 내치느냐 아니면 같이 안고 가느냐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이랑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보여져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그 캠프 내에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무슨 문제를 그르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석열 캠프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내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흘러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저는 다시 기시감이 드는 게 2016년도에 그 친노는 없어야 된다라는 그 공격과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표현하는 문고리 3인방 이 예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박근혜 후보 시절에 문고리 3인방이 무슨 역할을 했나요? 큰 역할을 못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선대위가 제대로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을 임명을 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였고요. 네. 또 뭐 윤상현 조직 담당해서 윤상현의 네. 조직 본부장이었고 상당히 그 이 직능이라든지 또는 조직이라든지 공보라든지 전문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그 문고리 3인방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불통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대통령 이후에 청와대에서 네네. 청와대에서 각각의 비서관 뭐 예. 부속실장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후보 시절에 어떤 선대위에서의 문고리 3인방 얘기는 없었거든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아니 그 문고리 3인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네. 사실 이 캠프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본선이라든지 또는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선거 치러 보셨겠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뭐 소통이 불통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네.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뭐 비선을 조직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진입하기 위해서 피하 구분을 하면서 네. 쟁점을 만들면서 어떤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문고리 3인방의 표현은 좀 과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뭐 저도 동의하는 게 문고리 상인방이 그 2012년 캠프 때 네.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사람 이렇게 하게 돼. 본인이 제일 새롭지 않은 분이에요, 사실은. 네, 오랜 또 정치 그렇죠. 경험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담았으니까요. 건 뭐냐면 2012년, 2016년처럼 만들어 놨더니 네. 내 말을 안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그 모양이 됐어. 만들어 놨더니 나를 내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비판을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네. 그 기시감이 본인한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후보도 혼자서 집권할 생각하지 말고 네. 나 같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냉철한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냉철한 판단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본인 같은 사람과 선대위도 하고 집권 후에도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보고 집권 후에도 혼자 하다가는 너 정권 운영할 능력이 안 돼. 예. 내 말을 잘 들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집권 이후까지 생각을 한다면 과연 어떤 구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까요? 그걸 뭐 제가 그러니까 함부로 무엇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과거 이게 사례에 비춰보면 지난 12년 또 16년 이때 이제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 이런 거죠. 그 이명박 정부 때 형님 같은 네. 뭐 이재호 위원장 같은 뭐 예. 그런 역할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있겠죠. 보통 이제 표현하는 상황이라고 예, 하는 뭐 거칠게 예. 표현하면 상황,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멘토 뭐 이런 역할이 예. 되겠죠. 예. 최근에 이제 일련의 이런 상황들,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잡음이 이렇게 일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준석 대표의 퇴출을 요구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현상은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달려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풀기 힘든 뭔가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비호감도가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지지자들, 열혈 지지자들도 많이 결집이 돼 있어요. 네.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하는 발언들이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예.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당원 게시판에 예. 이 퇴출, 뭐 이준석 퇴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뭐 20%가 사실 이 동의서를 쓰면 예, 예. 찬성을 하면 일단 그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과정일 수가 있다. 이준석 대표가 경선이 끝난 다음에 여느 당대표랑은 다르게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으나 예. 최근에 보시자고요. 일단 비단 주머니 2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담긴 내용을 했는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예. 자기가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네, 그런 네. 이 지식을 동원을 해서 후보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신이 네. 나서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일련의 패턴들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뜻을 이야기했으나 그것 자체도 역시 권한은 후보한테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자신이 한 발 물러서 나왔던 모양새거든요. 예. 저는 이 게시판도 사실 하나의 어떤 과정의 해프닝 정도로 보여지고 네. 또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당대표로서 어디까지의 그런 요구할 수 있는 예, 선이 예.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네.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달리 당 대표가 후보가 선출되면은 이제 당무 권한이 없어지지 없어지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준석 대표는 청년 정치인의 상징성도 있고요. 앞서서 이제 박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대로 스타급 정치인인데 그렇죠. 네. 과연 이제 역할을 어떻게 해야지 선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이 가장 나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상대 진영이긴 합니다만 그 역으로 제가 밖에서 보실 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없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원톱이 아니면 민주당은 좋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뭐 정답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윤석열 후보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지금 오만해진 겁니다. 예. 오만해지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지금 제가 여론조사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좀 오만해져 있다. 아니 저기 국민의힘의 예, 윤석열 국민의힘이. 후보의 이 지지자들이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를 비판을 하는 거고요. 정치라는 것이 조금 비판적인 사람이라도 우리 편 한두 명이라도 더 모아서 하는 다수자 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지만이 앞으로의 확장성이나 경쟁력이 저는 많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도 있다고 하고요. 선대위 구성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야 후보들의 동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각각 미국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을 여야 대선 후보로서 만났는데요.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 협력 덕분에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 큰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그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실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실들은 있는 것이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이제는 안보를 넘어서서 이런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과 우리 전 세계 국가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확실한 연대에 의해서 그런 글로벌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국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일 합병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면 어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네. 미군 장갑차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어린애가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 사망 사고를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반미면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이제 10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더라도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공유에 의한 동맹론 이거는 시대 뒤떨어진 그 냉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전략적 동맹론입니다. 전략적 동맹론이고요. 실용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국제 정치에서의 현실주의적 외교의 기본 방향입니다. 네. 구미 외교사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조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네. 비중을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역산식이 조금 더 저는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영일 동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테프트 바로 이후에 8월달에 영일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럼 영국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프랑스가 병인 양요를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그럼 책임이 있는 거냐? 더 나아가서 중국하고 그럼 협상을 하는데 인조 때 이 병자호란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하고 또 공격을 할 거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6.25 전쟁에 책임이 있다. 가스라테프트가 이렇게까지 지금 연결을 했거든요. 네네. 가스라테프트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다. 네. 협상이 아니라 예. 비망록에 불과한 것인데 당시에 이제 그 가스라 총리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부풀린 예. 거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있었던 장면 중에요. 좀 눈에 띄는 또 화제가 되는 장면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상석 접견 논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앉아있는 장면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접견하는 장면이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가운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상사의 상석이라고 자리, 하는, 네. 뭐 회장님이 앉는 자리 그렇게 앉았고 이재명 후보는 마주 보면서 앉았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가 잘못됐다고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요. 두 분 의견 짧게 듣겠습니다.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의미 없는 논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외교적 관례라는 것들이 동아시아권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만든 통례를 따르는 그런 경향입니다. 예. 지금 그 구미 선진국이라든 미국이라든 외교에서 저런 자리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뭐든 상관없다라는. 네,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일반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신 이런 식의 환담 형식으로 예. 많이 합니다. 마주 대부분 보는 이렇게 형식. 하고 그 윤석열 후보가 앉은 저런 자세식의 의전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 네. 이종우 평론가님. 다르죠. 외교 프로토콜에 따르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대등하게 마주 앉아서. 마주 앉아서 그러면 협상을 하러 왔다면 사절단이고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의 어떤 친서를 전달하러 왔다면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 저렇게 앉는 겁니다. 마주보고. 네. 예,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방이라고 한다면 호스트가 있어야죠. 호스트가 있고 예방을 받아야죠. 그러면 오른쪽에 앉히는 것이 이 외교적
정치적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논쟁도 저도 사실 논쟁이 불필요하지만 네.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예. 자리가 다 달라지는 것이므로 네. 양쪽 다 이런 성격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네. 다른 시각에 따른 또 다른 해석을 두 분이 주셨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